예상대로 이재명 의원도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벌써부터 신경전 뜨거워지고 있고요.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놓고도 여야의 정치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검찰 수사 쟁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당대표 8명의 후보 등록을 했고요. 최고위원은 17명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대표 선거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다. 어대명 이야기 많았잖아요. 실제로 지금 당권 경쟁을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어대명을 떠나서 또 확대명이라고도 하대요. 확실히 대표는 확실히까지 나왔습니까? 예. 예. 그런 만큼 이제 이재명 의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혹은 방금 박주민 의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네. 후보들이 단일화를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려 있는 힘, 네. 후보의 단일화의 힘까지 모아도 이재명 의원한테 간당간당하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들끼리의 결이 다소 달라요. 단일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건이 비슷하면 훨씬 단일화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바로 날 수 있을 어떻게 텐데. 결이 다르죠? 예컨대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정말 김대중 대통령부터 구민주계 네. 혹은 뭐 정치하는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한총련 세대, 뭐 그렇네요. 전대협 세대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요. 네. 또 계파도 정말 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서른 의원하고 비슷한 게 보이고 또 그 나머지는 다소 젊은 의원이고 97세대라고 표현하죠. 네네. 박용진 의원은 아예 당의 정의당에서 진보정당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아주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약하고 그렇군요.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의원님들이 다 매력적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큰 틀에서 하나의 큰 팀을 굴러본 사람이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당내 뿌리가 깊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실은 개개인적인 어떤 그 힘겨루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뭐 그렇게 뭐 아직 뭐 결론을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컷오프 위에 그 말하자면 28일 이후에 28일 3명 일단 컷오프 되는 거죠? 예. 그 3명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2명이 이재명 후보 외에 2명이 말하자면 시너지 나는 단일화가 가능한 후보이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그걸 들여다봐야겠네요. 예. 네, 시너지 나는 후보들이 컷오프에 통과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재명 의원이요. 어제 이제 당권 도전하고 첫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면서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DJ를 닮고 싶다. 첫 행보를 어떻게 보셨어요? 예, DJ를 닮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민생 행보라 했는데 사실 정치 행보죠. 네. 이 지금의 야당이죠. 야당의 적장자다. 정통성을 갖고 간다. 네네. DJ 또 노무현, 문재인 이어지는 적장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갖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지금 국민이 볼 때 전당대 8분이 나왔지만은 저는 3분이 보여요. 과거의 이재명, 현재의 이재명, 미래의 이재명 이 3사람이 싸우는데 미래의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어떤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승부처가 아닐까. 네. 이재명밖에 안 보여요. 좀 다른 후보님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다른 후보님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지금 뭐 97그룹 친문 연대 가능성 앞서 이제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97그룹과 친문의 연대 가능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연대 가능성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단일화 왜냐하면 이야기 누가 계속 보더라도 나오는데. 연대하지 않으면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까 박주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누구랑도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연대라 하더라도 누굴 중심으로 한 연대며 어떤 명분의 연대냐 이런 네. 것들이 아마 국민이 보거나 당원이 봐도 명분이 있는 연대, 무조건적인 연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저희들이 말할 때 연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른 주자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선거 패배 책임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공천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 뭐 사법태계의 리스크는 우리 당 내에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주자들이 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경쟁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나마 뭐 그런 것은 둘째치고 실제로 보면 어쨌든 선거 패배의 책임, 뭐 책임이 물론 지난 선거를 직접 뛰었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선거 패배의 핵심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보여지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인사의 문제 이런 것이 선거 대선이 지는 결정적인 요인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질 것을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갭을 좁혔다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물론 통틀어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진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겠죠. 본인이 예를 들면 어차피 당대표만 계속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음 대선에 한 번 더 뛰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뭐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당원의 여론들이 대표가 된다면 충분히 열어놓고 자기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 지지도를 유지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제 DJ를 담고 싶어 했는데 DJ가 사실 두 번째 대통령이 안 됐어요. 대통령 선거 네 번째 나왔어요. 네. 그 네 번 해서 당선되었는데 DJ를 담고 싶다는 건 저는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그 국회의원 파격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또 당권의 사고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당내 논란 속에 뛰어드는 거 보고 권력 의지만큼은 DJ를 담을 가고 있구나.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DJ 담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유능한 대통령 이야기를 했고요. IMF 극복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J 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30% 초반이잖아요. 예. 이것 역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민주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약화되고 보수 세력의 결집이 좀 약화되는 이런 현상 이렇게 보이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요? 민주당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음 대권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거기 접근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다음 달 말에 이제 열리는데요. 이달 말에 이제 28일 날 컷오프가 발표가 됩니다. 김명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컷오프 3명에 오르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죠.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확인됐다면서 강제 북송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선정적 장면 공개로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오는 어묵이 있습니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판 황해 사건 당사자들의 북송을 끄집어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3년 전 소속 이혜원 정보위원장은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국민에게 큰 위험이 된다고 했고, 당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전 의원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냐며 북송에 동의했던 일입니다. 네, 지금 통일부의 시계는 2019년 11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화면을 이제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수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체 화면을 약 4분 되는 화면을 보여드렸고, 오디오가 들리지 않았었는데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탈북 어민 2명 가운데 1명이 자해하는 장면도 좀 있었고요. 무릎 꿇은 채 군사분 개선 접근하는 모습도 보였고, 야야야란 표현, 나와봐, 잡아 등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을 놓고서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백순우 전 의원이 당시에 의원 활동하고 계셨을 때였죠? 당시에 국방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네. 한 시대, 이 시대에 20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저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 자체, 그 시대에 정치를 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가족의 심정으로, 돌아간 사람 심정을 봤을 때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그림이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권력이, 경찰 권력과 통일부의 공적인 권력들이 저 두 사람을 보내는데, 강제로 북송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근데 당시 이 때 영상에 국방위원이었다면은 저 영상을 그 당시 때는 볼 수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물론. 요구는 하셨습니까 혹시? 영상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만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많이 요구를 했고요. 네. 그것이 반헌법적이고 비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TF를 그 당시에 만들어서 그 당시는 우리 이주영 당시 국회 부의장이 TF 단장이 돼서 그래서 많이 항의하고, 여기 대해서 한병과 함께 그 불법성과 반헌법성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혜훈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은 좀 다른 입장을 밝혔었나 보죠?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이혜훈 의원은 우리가 같은 당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바른미래당 의원이요. 예, 다른이었는데 아마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정보위원회에서 네, 네. 보고를 듣는 국회의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가운데 예. 그 보고를 믿는다면은 그렇게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그것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을 우리 당의 그 외통이라든지 국방위 의원들, TF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었군요. 자, 김명주 전 의원님. 네. 자, 저 영상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정우영 전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귀순의 진정성이 이제 없어 보였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당시 저게 11월 7일 화면인데요. 2019년 11월 7일 추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우선 뭐 그것은 이제 그 초기에 이 사람들이 남한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북한의 공권력으로부터 어떤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남쪽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북쪽으로 어딘가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파로 갔을 때 계속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순의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네. 굉장히 반기면서 나 기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상당히 발견되자마자 계속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포 이후에 기순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진정한 처음부터의 초기의 진정성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남쪽으로 온 상태에서 기순 의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순 의향서를 썼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남한 법정에 세워서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비판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죠. 그렇군요.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SI를 비롯한 종합적인 초기의 정보 자체가 흉악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조차도 빨리
이 사람들은 말해 범죄인 인도라는 차원에서 북으로 보내는 게 더 낫겠다. 또 그 당시에 보면 6월에도 그런 어떤 뭐 말하자면 적경을 넘어오는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해서는 한도 끝도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게 지금 저희 네. 북송 사건 쟁점, 네. 흉악범이 맞나 여부도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흉악범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부분부터가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 2019년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별로 없이 정보위원회에서 아, 정부가 얘기한 대로 보고된 도로를 기정사실화하는 전제에서 이미 이제 이혜원 의원이나 그렇군요. 김무성 예. 의원조차도 이렇다면 이게 뭐 그리고 그 당시는 오히려 그런 정보만 언론에 흘러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빨리 보내는 게 낫겠다는 여론이 더 많았을 수 당시 있습니다. 국방위원이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 것 예, 같은데요. 그 예. 흉악범이라는 주장은 이제 자술서와 SI 흔히 말하는 첩보 자료 갖고 판단했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 자술서는 있다 그러면 자술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설사 자술서에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예. 살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술만으로 증거 능력이 입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장만 있었지, 북한 주장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물증이 없어요. 그 흉악범 주장은 또 아직은 검증이 돼야 되는 주장이고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 헌법 체계에 따르면은 헌법 3조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96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우리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넘어와서 기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국민이 되는 순간 국민은 누려야 될 모든 사법적 권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넘어와서 국민이 되었는데 이분의 의사에 반해서 북으로 강제 북송했지 않습니까? 강제 북송은 아니고 가고 싶어 했다고 그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조국에 가서 죽겠다 가고 싶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기 싫어서 머리를 찢고 자해활동을 강제로 8명이 동원돼서 강제로 보내는 게 그 당시 주장이 틀린 거죠. 정말 흉악법이라는 주장 또 근거가 약하고 또 자발성적으로 북으로 가겠다는 주장은 아주 틀린 주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데 저는 보고 어제 동영상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몇 번 들어 저는 평생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저 영상을 이제야 볼 수 있도록 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영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제 저 영상조차도 네.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숨겼다 안 숨겼다 하는 것도 영상이 조사를 해봐야 있었는지를 아무도 몰랐다고 네. 하니까요. 네, 네. 예. 근데 앞서 지금 잠깐 그 어선 배가 나왔는데요. 자, 저 배 안에서 19명의 이제 북한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6명을 지금 이 탈북인이 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어선에 직접 탑승해 보셨다고요? 저 어선 저 비싸게 생긴 어선을 비싸게 생긴 배 어선을. 저건 북한 돌려보내줬잖아요. 예, 그 배에서 6월달에 넘은 배를 직접 네. 가서 봤는데 그 10명 이상 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길이가 한 15m 안팎 정도밖에 안 되고 밑에 선실 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서 그 3명이서 16명을 살해하는 도끼로 살해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상상이 안 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흉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근데 그 당시 군 당국이 여러 가지 첩보로 봤을 때는 그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그런 예. 것들이 이제 SI를 통해서 뭐 그게 북이 조작이 됐든 뭐 혹은 본인들이 직접 진술을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예. 이제 그거조차도 과연 실체적 진실의 배경하에서 논의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또 근데-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혈흔이 있었냐 없느냐 논쟁도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16명을 죽였다면 사실은 핏자국이 선명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독을 했던 사람들 3사람 중에 2사람은 전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페인트 칠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띄엄띄엄 부분적인 어떤 이야기의 조각들로서 전체를 총괄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네. 아까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남북 관계 물론 뭐 헌법에서 북한이 우리 부속도서 다 우리 주민이긴 하지만 소위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러한 조치가 얼마나 탈법적이냐 물론 반인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을 수 있고 또 그건 적십 자살을 통해서 인계되지 못했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의
정말 본인들의 의향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가고 싶다 그러면 돌려보내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4, 5일 만에 보낼 수밖에 없었냐, 이런 것은 더 많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당시 자필로 쓴 문서도 뭐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일 뿐이지만요.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자, 백순희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강제 북송을 결심했는가입니다. 지시했는가죠. 최종 결심했는 그걸 NSC 회의체에서 했고 정의용 실장 주도적으로 했다. 정의용 그 당시 안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가,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인데 그 정의용 실장 지금 해명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흉악범을 어떻게 대한민국에 같이 살도록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저는 정의용 실장이 정통 외교관 출신이에요. 국회의원 때 있고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철저한 물증도 없고 한데 흉악범으로 간주하고 국민 안전에서 북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정의용 실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진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제 추방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요, 이야기하겠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았고요. 지금 전국을 돌면서 2030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역을 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를 돌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자, 화면 좀 볼까요? 경남 창원, 부산, 강원도를 찾을 예정인데 보면 경남 창원이 윤한호 의원 지역구가 있고요. 부산은 장지원 의원 지역구가 있고요.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권성동 직무대행, 또 이철규 의원 지역구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이어서 찾는 곳이 창원, 부산, 강원도인데 대부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지역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의원님?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정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움직임은 하나의 메시지인데 예. 저분은 명분보다는 나는 세력도 갖고 있고 또 명분도 확보해서 정치를 계속 하겠다. 정치를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네.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뭐 이게 지역구 순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그렇게. 않느냐. 정치 계속하겠다. 그렇게 봐달라. 그렇군요. 이런 이준석 메시지를. 대표가 정치할 때 같이 이제 의원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정치 때 비대위원으로 좀 비대위원이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어제군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의결을 했어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 전에 김성태 의원, 염동열 의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원권 정지 본인은 이제 6개월을 받았고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그 뒤늦게 김성태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 그 징계를 안 했으면 아예 저런 논란이 없었을 뻔했는데 네. 이미 이제 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안 할 수 없었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네. 다만 본인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일과 관련된 말해 품위 유지 위반 뭐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본인도 이준석 대표 본인도 동의하기 어렵고 맞아요. 정치적인 토사구팡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버린 것이고 네. 또 형평성의 문제까지 나와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윤리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오히려 정합성을 잃어버리는. 한편으로 보면 대표를 징계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놔둘 수 있냐 해서 징계를 한 거지만 네. 징계의 그 말하자면 형량, 뭐 양의 부분을 보면 정합성이 없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내용을 또 한 번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를 자꾸 나이를 갖고 얘기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본인에 대한 징계 문제를 앞두고 다른 동료의 징계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는 예. 저 대표답지 않다. 저는 볼 때 어른스럽지 않다. 나는 설사 징계되더라도 그분들의 징계를 언급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 김성태 대표 경우는 제가 국방위 간사로 원내대표로 했을 때 드루킹
그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까지 하고 당에 대한 공헌이 진짜 큽니다. 아. 그 부분에 모든 공감대를 갖고 있고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당헌 당규에 보면은 기소되거나 또 그 형이 확정되면은 징계하도록 된 형식적 논리가 있어요. 예. 그 규정인데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들도 고민이 많았고 저는 징계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에 대한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 자꾸 이준석에 대한 징계 문제하고 그 비례성이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할 일은 아니다. 물론 언론이라든지 다른 뭐 당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이준석 대표가 나는 이렇게 크게 징계해놓고 전 이거는 예. 어른입니다. 당의 대표는 어른스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